자, 오늘은요, 정말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영화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이 영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5년 동안 정말 내 청춘을 다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린 겁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영화 속 주인공 만수에게 이게 바로 현실이거든요. 평범했던 삶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내 삶을 되찾기 위해서 당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놀랍게도 주인공 만수의 대답은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살인. 이 충격적인 설정으로 영화는 우리 사회의 아주 어두운 구석을 파고드는 그런 기막힌 블랙 코미디를 선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 살인적인 구직 활동이라는 정말 기발하다고 해야 할지 끔찍하다고 해야 할지 모를 이 아이디어. 과연 관객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선 영화의 진짜 놀라운 흥행 성적부터 한번 보시죠. 네, 바로 33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영화가 개봉 단 하루 만에 동원한 관객 수입니다. 이건 박찬욱 감독 개인 커리어 사상 역대 최고 오프닝 신기록이었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국내에서만 난리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는요, 글쎄 8분이 넘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해외 언론들은 광적으로 유쾌한 걸작이다, 이런 극찬을 막 쏟아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기상천외한 스토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 알고 보면 수십 년의 세월과 대륙을 넘나드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90년대 미국 소설이었어요. 그러다 2005년에 프랑스에서 영화로 한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오랫동안 이 작품을 벼르고 있던 박찬욱 감독의 손에서 완전히 새로운 한국 영화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죠. 그럼 박찬욱 감독은 이 오래된 이야기를 어떻게 자신만의 것으로 아주 특별한 영화로 만들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원작에 가한 4가지 결정적인 변주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인공 만수가 일자리를 되찾으려고 없애야 하는 경쟁자, 그러니까 표적의 수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원래는 무려 7명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이야기를 단순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감독은 이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냐면 경쟁자를 죽이는 그 행위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파괴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들이 곧 만수의 분신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변주, 바로 여성 캐릭터들입니다. 원작에서는 그냥 좀 수동적인 아내 역할에 머물렀다면 박찬욱의 영화에선 완전히 달라져요. 박찬욱 감독은 이 여성 캐릭터들에게 자신만의 삶과 목소리를 아주 확실하게 부여했습니다. 특히 손예진 배우가 연기한 미리는요, 그냥 조연이 아니라 만수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영화의 명백한 여성 주인공으로 그려지고요. 또 딸 아라는 자기 재능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아주 영리한 전략가로 등장하죠. 세 번째는 바로 배경입니다. 아주 확고하게 2020년대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배경을 옮겨왔어요. 그래서 원작에 나오던 공중전화는 스마트폰이 됐고 케이블 TV는 우리가 늘 보는 넷플릭스가 된 거죠. 훨씬 현실감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 박찬욱 감독은 이전의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과 경쟁하는 대신에 오히려 아주 깊은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작 영화를 만든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가족을 직접 프로듀서로 모셔온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박찬욱 감독은 도대체 왜 이런 변화들을 선택했을까요? 이제 감독의 머릿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선택들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이 영화 제목 어쩔 수가 없다 자체가 핵심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직접 말하길 이 말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쓰는 일종의 변명 같은 거라고 해요. 주인공 만수가 계속 자신의 끔찍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죠. 어쩔 수가 없었어 하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분재가 나옵니다. 분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막 철사로 구부리고 뒤틀어서 만들잖아요. 이건 엄청난 폭력이죠. 근데 동시에 영양분을 주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행위이기도 해요. 이 폭력과 돌봄이라는 양면성이 바로 주인공 만수의 뒤틀린 여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결국 감독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거창한 자본주의 비판 이런 것보다는요. 더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경쟁자하고만 싸우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에 대한 좀 더 개인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요, 영화의 정말 암울하고도 아이러니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진짜 관객들 뒤통수를 치는 강력한 마지막 한 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피를 보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끝에 만수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이룹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공장으로 첫 출근을 하죠.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은 그가 거기서 맡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역할은 뭐였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 노동자들을 곧 대체하게 될 새로운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의 시험 가동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수가 퇴근하니까 공장불이 자동으로 쫙 꺼집니다. 마치 더 이상 인간은 필요 없다는 그런 섬뜩한 신호처럼요. 그래서 영화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그의 그 잔혹했던 생존 투쟁은 어쩌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헛된 몸부림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결말입니다.